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에서 네. 라면값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많이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 차원에서 좀 나서서 한다면 정말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제 라면값은 내려간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8월 달에 그 당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야, 라면값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라면 가격이 그때 이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습니까? 네, 그때 이제 식품업체들이 라면 가격이 내렸거든요. 지금 그때는 경제부총리의 언질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라면값 2,000원이 실화냐? 정말 맞는 얘기냐라고 이제는 되물을 정도로 라면 가격에 대해서 이제는 말을 거론을 했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품 업계에는 좀 긴장을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예. 어제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네티즌들이 논란이 많았죠. 정말 라면이 2,000원이냐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라면값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냐, 2,000원 안 되지 않느냐라는 네티즌들의 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라면값이 2,000원짜리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네, 물가가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라면 물가 상승률 본다 그러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 5월 달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CPI 지수가. 그런데 라면 물가는 6.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실제 라면 값을 조사해 보면은 뭐 신라면 블랙 같은 경우에는요, 컵라면 같은 경우가 1,800원, 봉지라면이 1,900원 하거든요. 다른 라면들도 2,000원이 넘어가는 라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라면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올랐다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콕 집어서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거고, 설마 모르고 얘기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일부러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2,000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컵라면들이 좀 많은데 뭐 둥지냉면도 그렇고 짜슐랭 대컵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2,000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1,000원에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라면 값이 과거보다 크게 상승하다 보니 사실 라면은 누가 먹습니까? 서민들이 많이 먹죠. 드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서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거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도 가공식품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도미노처럼 올렸던 가격들 인상을 멈출 텐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제는 물가 자체를 본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아까도 잠깐 표에 나왔지만 1.9% 5월 달 기준입니다. CPI 지수가 1.9% 올랐는데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근데 먹는 물가가 높습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4%대고 그다음에 라면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 넘어가는데 실제 이제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가공식품 물가 상승 현황을 이제 조사해봤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이제 조사해 본 겁니다. 총 74개 품목에 대해서 이게 개엄 전과 개엄 이후의 물가 상승이에요. 그래서 실제 보면 이제 기준도 나오고 있는데 73개를 좀 조사해봤더니 5% 이상 상승한 게 19개, 그다음에 5% 미만 상승이 34개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3개 정도가 사실상 이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업체들이 이 계엄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때 이제 가격을 올랐다라는 게 이제 통계청 조사에도 발표가 됐었고요. 특히 이제는 품목별 물가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초콜릿이요, 이게 10%나 올랐습니다. 커피, 뭐 다른 뭐 가공식품도 정말로 이제 다 올랐는데요. 라면은요 오히려 4.7%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초콜릿, 커피는요 아마 체감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주 먹으실 거거든요, 드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부적으로 지금 물가가 올랐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죠. 현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화 대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공식품 물가를 잡지 않는 이상은 절대 체감 물가는 내려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해서 이런 가공식품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기조를 얘기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둘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정부는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아마 세수가 어느 정도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할인 쿠폰도 아마 정부에서 농수산물
중심에서 할인 쿠폰을 아마 발급을 할 거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아마 할인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은 시장에서는 좀 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정부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후보 시절에는 뭐 배달 수수료 상한제 이런 것들도 네.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장 업계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업계에서는 왜 시장 논리로 가야지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 상한을 딱 책정해 놓고 이대로 움직여라 그러는 거는 시장 논리로서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 배달 수수료를 잡지 않는 이상은 소상공인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3대 키워드가 하나가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려면 사실상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이 힘든 상황, 한마디로 배달 수수료로 인한 고통들을 좀 벗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배달 문화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배달 수수료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배달 플랫폼들 뭐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 민족 아니잖아요. 네, 지금 독일 민족이고요. 사실상 뭐 그렇죠. 속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민족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토종 플랫폼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런 그 배달 플랫폼들의 횡포가 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런 것들은 자영업자를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배달 수수료가요, 전체 소상공인들의 매출의 20% 정도 차지한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낮춰줘야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겠죠. 그래야지만 또 돈이 돌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달 수수료 상한 몇 % 이거 확정되지 않았고요. 아마 배달 플랫폼들과의 이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좀 전 세계적인 경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미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이런 무역 전쟁 와중에 중국의 과잉 생산이 네. 이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또 다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잉 생산의 여파가 제2의 차이나 쇼크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차이나 쇼크가 뭐냐. 바로 이제는 중국의 저가 공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왜 그러느냐. 일단은 중국은 만들어갔고요. 미국 쪽으로 수출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공산품, 중국 공산품 많이 팔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산 인형들, 이거 정말 싼 가격에 중국으로 들어갔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관세로서 이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싼 제품들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아웃풋, 그러니까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세안 시장이에요. 한마디로 이제는 동남아 쪽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가 물건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이게 차이나 쇼크입니다. 실제 1차 차이나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였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제조업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자리 많이 줄어들었고요. 왜냐하면 저가 품목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무너졌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안 국가 전체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차이나 쇼크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실제 통계도 잡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일자리 지키기에 또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 구조가 미중 간의 관세 문제가 풀리지 전까지는 분명히 차이나 쇼크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대미 수출이 막히면서 그 수출 통로를 좀 아세안으로 많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다른 주변 국가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반적인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이요. 올해 들어와서 4개월간 대미 수출이 2.5% 줄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수출 줄다 보니 그 많은 물량 그럼 어디서 이걸 수출을 했느냐라고 본다고 했더니 아세안 쪽에서 11.5%가 늘어났습니다. 네. 금방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내다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이 아세안 쪽에다 내다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아세안 수출이 지금 4월에만 20%가 증가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찾은 거야. 아, 좋아.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해? 그럼 너희 나라에 수출 안 하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수출해서 이 고비를 넘길 거야 라고 해서 이게 확인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측에서 봤더니 다른 수출 루트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더욱 미국의 관세 압박이 온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물량 밀어내기, 아세아 쪽으로 물량을 계속 밀어낼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아마 타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일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산 제품이 그렇게 또 일본에서 잘 팔렸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낮았다고 해요. 일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상 일본에서의 이런 어떤 중국 저가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가성비가 좋은 물건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맞아요. 계시거든요. 네. 물론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산 저가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는 통계로 잡힌다라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우리도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일본 실제 아까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2년간 일본에서 봤을 때 수입한 중국 제품의 가격을 봤더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15%나 저렴했다라는 이제 통계가 또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저가 공세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제2의 차이나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이거 우리나라는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편 지금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달 제네바 협상 이후에 두 번째 협상인데 첫날 분위기는 어땠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쉽지 않다. 그래서 약간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1차에 대해서 이제는 1일차 협의가 끝났고요. 이제 2일차 협의가 이제 들어갈 텐데 사실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세에서 어느 정도 생각보다 빠르게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 네. 한편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 그러면 중국의 관세에 내렸던 거 어느 정도 수출 통제 완화해 줄게. 대신에 히토류 수출 많이 해줘라고 이제 중국 쪽에 요구하고 있는데 예.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각각 115%포인트 정도 관세율을 낮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때 115%포인트 정도 각각 낮췄는데 히토류 봐. 히토류 아직도 수출 통제하고 있잖아. 니네 왜 그래? 중국 쪽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아니야. 야, 니네가 먼저 미국 쪽에서 수출 관세에 대해서 아직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통제하고 있는 거야라고 서로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화가 될지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중국 쪽으로 히토류 수출을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먼저 수출 통제 관세 부분을 완화시켜줘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약간 제스처를 바꿨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수출 통제를 좀 완화해 줄게. 대표적인 기술 통제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반도체 설계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력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 수출에 대해서 완화시켜 줄게라고 이제 당근책을 던진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는 2차 회의 때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뉘앙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게 아마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뭐랄까요 무역 협상의 기대감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됐다고 해야 할까요? 네. 비트코인 값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증시에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지 전망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관세 문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풀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14일 만에 다시 한번 11만 달러가 이제 돌파를 한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기존의 비트코인에 눌려왔던 것이 이제는 기존에 이제 관망세가 커졌던 부분이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이게 관세 협정이 제대로 안 흐를 수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ETF 상품,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현물 ETF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에 7일 중에서 5일간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관망하고 안 좋게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미중이 이번에 만나서 긍정적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또 11만 달러를 크게 이제 돌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확실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다는 거, 이슈 하나에 그냥 갑자기 훅 올랐다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남은 시간 많지 않은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줍줍 로또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자격이
무주택자로 바뀐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바뀝니다. 예. 일단은 줍줍 같은 경우가 한마디로 이제는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가요. 일단은 무주택자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무주택자 아니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거주 요건 완화인데 이건 탄력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 파크 코레온 같은 경우가 지금 요번에 줍줍이 4개의 물량이 나와요. 그래요. 예, 요거 나오는데 일단은 서울시 아니면 강동구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상 이제는 못 집어넣습니다. 이거 이제는 요건 좀 탄력적으로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 전국적으로 아마 오픈하지 않을 거고요. 아마 해당 지역만 아마 오픈할 거다. 지자체장이 하거든요. 강동구 구청장이 아마 할 건데 그러면 강동구에 계시는 분들이나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만 아마 해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번에 이제는 오늘부터 바뀌는 것이 바로 이제 무주택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무순위 청약 예. 넣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또 무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줍는데도 좀 자격이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